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위진입니다. 저는 오늘 BCCRC 카디오제닉 샥의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이 비슷한 주제를 이제 MCCRC에서 한 5년 가까이 계속 강의를 좀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저희가 BCCRC다 보니까 좀 더 기초적이고 좀 더 쉬운 내용들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자 환자가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레스트가 발생을 했고요. VP 리듬이 거의 30분 가까이 나와서 여러 차례 디피브레이션을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온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가 들어올 당시에 이미 혈압은 굉장히 낮았고 이미 어레스트 타임이 길었기 때문에 pH는 7도 주지 않고 락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니셜에도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지만 수시간 이내에 이미 어마어마한 베이조프레서를 달아도 혈압 유지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굉장히 맥이 빠른 AFib RVR 리듬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V1, 2, 3 정도의 ST 엘리베이션이 보여서 환자가 MI가 의심되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니셜 엑스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펄머널 이데마가 심하고 응급실에서 저희가 CT까지 찍었었는데 CT를 보시면 펄머널 이데마, 어큐트 렁 인주리가 굉장히 심한 이제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에코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에코를 잘 못 보시는 분이 보시더라도 이거는 심장이 거의 뛰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환자를 맞닥뜨려서 본다고 하면 물론 이 케이스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 중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해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잘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런 식으로 차분히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신의 서큘레이션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서큘레이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혈액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혈관의 적절한 톤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펌프 역할을 해주게 되는 바로 이 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전신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저희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카디오제닉 샥을 저희가 이제 진단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숫자적인 혈력학적인 진단 기준.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꼭 저희가 심장성 쇼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샥이든지 간에 보통 SBP가 90 미만 또는 저는 이제 이걸 더 선호하긴 하겠지만 민BP가 65 미만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샥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숫자적인 문제가 절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제가 전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샥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신의 서큘레이션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마커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유린 아웃풋이 유지되거나 락테이트 레벨이 낮게, 그러니까 락테이트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은 이미 2000년대 거의 그러니까 벌써 20 몇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내려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적으로 혈압이 SBP 90 미만 또는 민BP 65 또는 60 미만인 것들을 저희가 하이포텐션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가 락테이트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유린 아웃풋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하이포퍼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샥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2020년대 중반을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치료를 잘한 나라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 카디오제닉 샥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병원 내 모탈리티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중증 질환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 디지즈 엔티티가 우리가 가령 급성 심근경색 같은 거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좁아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심근에 허혈이 유발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정확한 패소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디오제닉 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떠한 심장 문제든지 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인 서큘레이션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걸 다 카디오닉 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적으로 뭐 급성 심근경색도 들어가고 어레스 상황, 뭐 여러 가지 부정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특히나 심장 같은 것들 또는 서큘레이션을 구성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혈력학적인 파라미터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중요한 것들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민 아트리얼 프레셔, 혈압은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 더하기 라이트 에이트리움 프레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더하기만 되어 있고요. 또 RA 프레셔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대략적인 걸로만 하면 저희가 더 곱하기로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로 되어 있고요. 카디악 아웃풋은 저희가 분당 박출량이니까 1회 박출량 곱하기 우리가 이제 분당 박동수를 곱하면 딱 그 말이 나오겠죠. 이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중요한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가령 뭐 혈압이 얼마 정도가 노멀 레인지인지, 그리고 뭐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는 대충 뭐 한 5에서 8 정도, 뭐 스트로크 볼륨은 대충 한 50에서 100 정도 사이, 이런 좀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실제 환자를 매니지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카디오닉 샥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우리 몸이 다른 기계나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은 뭐냐면 우리 몸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디오닉 샥은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프리로드, 볼륨의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얘가 감소하게 되니까 더 상위 레벨에 있는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보상작용도 되지 않는다면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면 바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 바로 BP 감소로 이어지면 우리 몸은 그냥 혈압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컨트랙틸리티가 감소해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게 되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하트레이트이 빨라지는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감소한 걸 얘가 빨라짐으로써 보상하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는 카디악 아웃풋이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그 보상 기전을 넘어서게 되면 궁극적으로 카디악 아웃풋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BP를 유지하기 위해서 SV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상을 하게 되겠지만 그 보상 과정이 지나가게 돼버리면 궁극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뭐 꼭 카디오닉 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샥들이 있어서든지 각각의 보상작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알고 계셔야만 환자 매니지먼트를 정확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저희는 임상현상에서 물론 BP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샥의 정의는 BP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퍼퓨전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그 수치가 뭐 92가 되면 정상이고 88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퍼퓨전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커가 유린 아웃풋과 락테이트 레벨인데, 유린 아웃풋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CKD가 있거나 뭐 ESRD가 있거나 볼륨이 적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유린 아웃풋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퍼퓨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커는 바로 락테이트 레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하고요. 이 락테이트 레벨이 정상을 벗어나서 올라 있거나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어서 설령 우리가 숫자적인 혈압이 괜찮다 하더라도 락테이트 레벨이 계속 올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퍼퓨전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매니지먼트가 바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58세 남자 환자가 시비얼 디스니아로 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거의 열흘 전부터 한 체스트 페인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체스트 페인은 점점 좀 줄어들었는데 숨찬 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병원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당시부터 혈압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심전도를 보시면 이건 역시 굉장히 맥박이 빠른 APB RBR 리듬이었고요. 근데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ST 엘리베이션이 굉장히 심해 있는데 이 ST 엘리베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Q웨이브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급성 심근경색이 굉장히 한 일주일 전,
꽤 오래전에 한번 있었고 그 뒤까지 계속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심전도만 봐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펄머너리 이데마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아까처럼 저희가 에코를 바로 찍어봤는데 혹시 에코를 보시면 이게 심장이 굉장히 잘 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심장의 수축력이 좋은 게 아니라 심장이 그냥 펄러덩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굉장히 큰 건 뭐냐면요.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심장 안에 혈전, 스롬버스가 들어차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안에 스롬버스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심장의 수축력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 환자가 밤에 왔었고요. 이제 제가 당직 시간에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가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한번 보려고 보니까 이 환자는 노에페프린이 거의 분당 50마이크로 거기에 도부타민까지 달고 있는데 혈압은 뭐 그럭저럭 간당간당 맥박은 굉장히 빨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혈압이 100에 60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의 락테이트 레벨을 한번 다시 팔로우를 해봤더니 이 환자가 초반에도 계속 6점 정도에서 거의 머물러 있다가 이 환자가 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락테이트 레벨을 한번 팔로우업 해보자 봤더니 9.2까지 올라 있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혈압이 유지된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벌써 베이조프레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뒤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를 삽입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크모를 저희가 삽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저희가 삽입을 한 다음에 제가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락테이트 레벨을 팔로우업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밤 동안 12시간이 넘겠도록 락테이트 레벨이 떨어지고 있지 않던 것들이 에크모를 놓고 나서 거의 수시간 이내에 벌써 락테이트 레벨이 정상까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쓰고 있던 베이조프레서도 많이 낮췄던 거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이는 혈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락테이트 레벨이 정상으로 내려와줘야만 이 환자가 적절한 펄프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환자는 그럼 지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절대 안정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환자는 만약에 적절하게 제가 아침에 와서 에크모를 삽입하지 않았다면 이 환자는 뭐 어레스트가 나든지 어떻게 해서 아마 사망을 했을 그런 이제 환자일 겁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서 다시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심장질환, 특히나 뭐 급성 심부전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볼 때는 저희가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오닉 샥 여부. 그러니까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일단 안정이 되어야 있어야만 이 환자를 저희가 뭐 원인도 찾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급성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카디오닉 샥 같은 경우는 워낙 급하게 진행하고 그냥 환자가 사망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려놓지 못하면 이 환자가 왜 사망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이 환자는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되면 천천히 지켜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몇 시간 이내에 그냥 매시브하게 인텐시브한 치료가 들어가서 바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가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 지금 제 환자가 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예입니다. 보시면 뭐 에크모, IBP, CRRT 여기 보이는 뭐 수많은 약물들 이제 이렇게 매시브하게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와 동시에 치료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가 어떤 치료 방향을 가야 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런 혈력학적인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 모니터링은 실은 저렇게 뒤에 있어서 작게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정표는 바로 저런 혈력학적인 모니터링이 바로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아무리 달려봤자 부산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중증 환자이고 복잡한 환자일수록 열심히만 한다고 환자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치료 방향을 잡아야만 이런 환자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럴 때 저희가 중요한 저에게 이제 무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뭐 BP, 그다음에 뭐 옥시네이션, 카디악 아웃풋, 뭐 유린 아웃풋 이런 것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뭐 EKG 모니터링, BP 모니터링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실은 저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특히 저는 이제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여러 회사에서 나와 있는 좀 더 어드밴스드 BP나 또는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 장비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의 강의는 그런 장비들이 뭐 어느 중환자실에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제외하고 어느 중환자실이나 있을 만한 기본적인 그런 모니터링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연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트레이트 또는 뭐 부정맥 여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심전도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건데요.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로 들어왔던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한 번 ROSC가 됐다고 계속 ROSC가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실제 이 환자도 보시면요. 어레스가 나서 ROSC가 된 다음에 중환자실 입시했는데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막 PVC, 넌서스 VT가 조금씩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점점 이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레스트가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같은 것들은 그냥 물론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앞에서부터 이렇게 프로그레션 징후가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어레스가 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미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매니지먼트가 항부정맥제를 쓴다든지 혈력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치료가 이미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심전도 모니터링은 제가 뒤에 이제 BP 모니터링과 같이 컴바인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BP 모니터링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환자실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이 NIBP라고 하는 non invasive보다는 저희가 인베이스 BP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베이스 BP 모니터링은 컨티뉴어스하게 BP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특히 저희 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아리드미아가 있다든지 AFib처럼 이렇게 이레귤러하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낮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펄스가 약해지기 때문에 NIBP로는 측정이 정확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고요. BP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인베이스만 아터리얼 라인이 들어가 있게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프리퀀트하게 ABG라든지 제가 아까 펄프션을 보는 가장 중요한 마커가 락테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때마다 이 ABG를 찔러서 뽑으시겠어요? 이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는 게 바로 인베이시브 BP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전도 모니터링과 BP 모니터링을 같이 컴바인했을 때 어떤 효과가 보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위에 보시면 심전도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뭔가 이렇게 폴리몰픽한 VT가 보이죠. 물론 심전도만 봐도 이게 무시무시한 심전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보시면 BP를 보시면요. 정상일 때 BP가 이렇게 150까지 올라가던 BP가 이렇게 폴리모픽 VT가 나오니까 SBP가 50대까지 떨어지죠. 거의 어레스트 상황인 거죠, 실은. 그러니까 이 부정맥이 굉장히 혈력학적으로 무서운 부정맥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디핍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바로 다시 스폰테니어스하게 컨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BP가 이렇게 낮았던 사람이 금방 올라가게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 모니터링과 BP 모니터링을 같이 컴바인해서 보시게 되면 이 심전도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혈력학적인 문제들을 금방금방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 되는 거죠. 한번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84세 남자 환자가 이제 심장 문제 때문에 제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던 상태였었는데 환자가 싱코피인지 시저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환자가 눈알이 돌아가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상황이 몇 번을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근데 이제 고령이기도 하니까 혹시 브레인에 문제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심전도 모니터링, 빨간색은 BP 모니터링을 제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상실을 보시면 이렇게 맥이 굉장히 빠른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가 지나가는 거고요. 그 순간에 보시면 BP가 밑으로 이렇게 쫙 깔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자기가 컨버전이 돼버리면 다시 정상을 돌아오면서 의식을 차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쓰러졌던 원인은 바로 이렇게 부정맥, 굉장히 맥이 빠른 부정맥 때문에 쓰러졌고 근데 이 부정맥은 혈압이 이렇게 떨어질 수까지 있는 혈력학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정맥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런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감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베타블로커와 ARB를 바로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시면 저렇게 길게 지나가는 건 없었고요. 짧게 3초 몇 초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껏해야 이제 1초 내외.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렇게 길게 나왔던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이 환자는 지금 실제로도 제 외래를 지금까지 다니고 계시는데 거의 한 4, 5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빈번하게 쓰러지던 싱코피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력학적으로 분석을 명확하게 해주게 되면 치료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그것이 좋은 이제 치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좋은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같은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 신부전이 있었던 환자였고 APB 있는 그런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NIBP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혈압이 간당간당하니까 이 환자가 중환자실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컨설트가 왔길래 제가 이 사람은 인베이스반 A라인을 잡아서 다시 한번 BP를 팔로우업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여기 같은 시간대를 비교해 보시면 NIBP로 나올 때가 90대밖에 되지 않던 게 A라인으로 보시면 이 환자는 실제 110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 낮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레귤러한 부정맥을 가진 사람들은 NIBP는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특히나 시비한 샥을 가지고 있는 에크모, 제가 이제 에크모는 제 뒤에 치료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압을 보시면 우리 보통 BP는 SBP, 다이아스톨 BP가 나눠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민BP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모니터링 장비가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물론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겠지만 이 에크모라고 하는 이 장비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베인에서부터 피를 빼서 아터리로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이제 피를 넣어주게 돼서 서큘레이션을 유지시키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이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는 우리 몸과 다르게 얘는 컨티뉴어스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박이 만져지는 이유는 우리의 심장이 시스톨과 다이아스톨이 있어서 SBP와 다이스톨 BP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에크모는 컨티뉴어스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톨과 다이아스톨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IBP는 이걸 이용해서 잡는 건데 이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크모 환자 같은 환자들은 무조건 이 A라인, 인베이시브한 A라인을 잡아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해야만 BP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 세츄레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넌 인베이시브하게 저희가 펄스 옥시메트리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들이 쉽지만 이건 역시도 환자가 혈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퍼퓨전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이게 계속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환자만 하더라도 옆에 세츄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세츄레이션이 오류가 나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비어한 샥이 생기면 말초의 그걸 저희가 이런 시비어 샥 환자에 있어서의 블러드 플로우의 오토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시비어한 샥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 뭐 심장이나 뇌나 이런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손끝, 발끝 같은 이런 이스키미아 이런 쪽으로는 피를 잘 보내지 않는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을 재려면 이 아까 보셨던 이런 펄스 옥시메트리는 잘 재지지 않고요. 이건 역시도 인베이시브한 BP 모니터링을 해서 ABG를 뽑아서 거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베이시브 BP 모니터링은 BP만 보시는 게 아니라 락테이트 레벨 또는 ABG를 통해서 세츄레이션 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샥 환자들한테서는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샥 환자면 저희가 베이조프레스, 아이노트로픽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이 밑에서부터나 말초에서부터 피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심장까지 약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를 넣어서 그쪽으로 이제 심장으로 바로 약물을 넣어줘야만 약물의 효과를 금방금방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CVP 같은 것들을 재서 얘가 완전히 볼륨 스테서스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CV 카테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샥 환자, 특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오닉 샥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에코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가장 중요한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얘는 포터블 장비이고요. 넌 인베이시브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는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비주얼리 어떤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형이 있는지, 어떤 심장이 커져 있는지 작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플러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압력 차이, 그런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아까 이 제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 이것들을 보실 때요. 한번 보세요. 민 아터리얼 프레셔라든지 하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EKG 모니터링이나 BP를 재면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카디악 아웃풋, 스트로크 볼륨, 프리로드, 컨트랙틸리티, RA 프레셔 같은 경우는 다 에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색깔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산으로 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에코는 반드시 심장 쪽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나 어떤 중환자실 세팅에서도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하이폭세미아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에코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37세 여자 환자가 굉장히 숨차고 보미팅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보시면 심장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으면서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급성 심근염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너무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에크모를 삽입해서 이 환자를 이제 버티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혹시나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이제 안 되면 심장 이식까지 하려고,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안 뛰니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는 컨티뉴어스한 장비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걸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또는 데일리 이렇게 계속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뛰었던 심장이 조금씩 이제 수축력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눈으로 아까 비주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그때마다 계속 스트로크 볼륨, 카디악 아웃풋, 컨트랙틸리티 같은 것들을 계속 계산해서 뽑아보면 스트로크 볼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심장 기능이 회복을 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궁극적으로 이 환자는 에크모 위닝까지 진행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은 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됐었고요. 거의 이제 한 3주 정도가 됐을 때 이 환자가 퇴원했는데 아까 보셨던 심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심장도 이렇게 벌떡벌떡 잘 뛰고 멀쩡하게 회복을 해서 환자가 퇴원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 기억나시나요? 아까 체스트페인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숨찬 증상이 생기고 혈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제가 에크모 넣고 락테이트 레벨을 떨어뜨렸다고 했던 그 환자는요. 아까 MI가 의심되는 그런 환자였었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요. 자, 여기가 LV고 여기가 RV입니다. 그럼 LV와 RV 사이에는 저희가 벤트리큘라 septum이 있죠. 왜냐하면 LV와 RV는 절대로 섞이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이 septum에 큰 구멍이 뚫려서 이 LV에 있는 피가 RV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했던 것들이죠. 이건 저희가 이제 엑시스를 바꿔서 보시는 건데 이렇게 많은 피가 LV에서 RV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환자가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숨찬 증상이 생겼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무조건 수술방으로 보내서 외과 선생님들이 여기를 이제 수술로 막아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 환자를 이렇게 보자마자 외과에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혈력학적으로 너무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 어떻게든 혈력적으로 안정을 만들어주면 수술을 하겠다라고 이제 외과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크모를 삽입을 하고 혈력학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락테이트가 충분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셔서 수술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IVC가 굉장히 빵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V에서 RV로 어마어마한 피가 많이 넘어가게 되니까 RV 프레셔가 보통은 한 30, 35 정도 미만이 돼야 되는데 66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크모를 삽입하고 락테이트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환자는 실제로 엔지오를 찍어보면 저희가 아까 EKG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MI가 있었던 혈관이 좁아진 부분들이 이제 보였다는 거기 때문에 MI에 의해서 이 septum이 녹아져 내렸던 이제 그런 걸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끝나고 나왔고요. 그럼 이제 수술을 잘 끝나고 나왔으면 수술이 정말 잘 됐는지를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아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저희가 확인했지만 우리가 눈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확인해야 된다는데 그 숫자가 바로 뭐냐면 앞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뭐였죠? LV에서 RV로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 RV 프레셔가 그래서 아까 66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던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수술한 다음에 도플러로 검사를 해보니까 30까지 정상 레벨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건 제가 아까 비주얼리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정상화가 됐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해주셨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컨펌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이 환자 역시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잘 살아서 퇴원까지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렇게 복잡한 진단명과 굉장히 시비어한 카디오 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수술, 그다음에 에크모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까지 잘 끝내고 퇴원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카디오 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세팅에서는 에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심장내과 쪽이 아니라시더라도 반드시 한번 해서 정보를 보시기를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바로 치료의 시기입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 치료 시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교육받은 적이 많지가 않아요. 뭐 어떤 치료 방법, 어떤 약제 이런 것만 배웠지 언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배우지 않아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 중재시술학회에서 나와 있는 카디오닉 샥의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를 보시면 뭐냐면요. 자, B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관류는 잘 유지가 되는데 혈압만 떨어져 있는 하이포텐션의 단계이고요. C는 이제 락테이트가 올라가고 유린 아웃풋이 감소하는 하이포퍼퓨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BC 단계에다 표시를 해놨느냐?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이 BC 단계에서만이라도 치료가 잘만 들어가면 이 BC 단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컴펜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저희가 이 단계만이라도 치료가 들어가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D2단계로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가 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이 BC 단계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기를 계속 잘 팔로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eptum에 구멍 뚫려서 했던 그 케이스도 저희가 당연히 한 C단계 정도에서 빨리 했기 때문에 나름이지 이 환자가 이미 더 지나가 버렸으면 이 환자 아무리 수술을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별표 하나를 이렇게 놨었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냈던 논문이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진행된 단계, 뭐 D2단계를 볼 수 있는 게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이후에 제가 혹시 노에피네프린이 분당 kg당 0.5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심한 샥이 얼마큼 되는지를 제가 분석했던 논문인데요. 보면 거의 40%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샥이 심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에크모까지 삽입해야 했던 케이스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실은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카디오닉 샥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한 치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크모 같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디오닉 샥을 치료할 때 쓰이는 약물 크게 두 가지는 아이노트롭스와 베이조프레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섞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말씀드리면 베이조프레서는 심장에 작용하지 않고 오직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이렇게 쥐어짜는, 앞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SVR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려주는 약물이 바로 베이조프레서가 되는 거고요. 아이노트롭스는 혈관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카디악 아웃풋, 심장에 작용해서 맥박을 빠르게 만들고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아이노트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약물로 쓰이긴 하겠지만 그 기전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노트롭스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도부타민이 되는 약물이고요. 이 도부타민은 혈관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고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심장에 작용해서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만들면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특히 막 부정맥이 나오고 이런 상태일 때는 오히려 심장을 자극시키는 약물을 줘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막 어레스트가 발생하거나 VP 같은 리듬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도부타민 같은 아이노트롭스는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에피네프린, 가장 대표적인 베이조프레서인데요. 얘는 반대로 심장에는 작용하지 않고 우리 혈관의 수축력만을 증가시켜서 이 심장을 쥐어짜서 혈관을 쥐어짜서 혈압을 올려주는 그런 약물이 되겠고요. 거의 뭐 심장성 쇼크를 비롯해서 뭐 요즘은 septic shock 같은 모든 샥에 있어서의 퍼스트 초이스가 되는 약물이 바로 노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도파민을 많이 쓰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도파민은 그 농도에 따라서 이게 아이노트롭스로 쓰이느냐 베이조프레서로 쓰이느냐 이게 약간 이렇게 서로 걸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파민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라고 권장도 하지 않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미 벌써 한 15년 전쯤에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서로 1대1로 비교했던 이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이건 전체적인 샥을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해보면 카디오닉 샥은 노에피네프린이 도파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이 결과가 밝혀졌었습니다. 그럼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둘 다 혈압을 올리는 효과는 비슷한데
도파민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리드미아를 만드는 부작용이 얘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정맥이 나와버리고 맥박이 빨라지면 아무리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아서 결국은 이 아웃컴을 깎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심장성 쇼크를 비롯한 이런 초기에는 이런 도파민 같은 아이노트롭스와 베조프레스를 같이 갖고 있는 약물들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노에페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레스트 나서 완전 심장 뛰지 않았던 그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환자도 그런 이유. 이 환자는 지금 VP 어레스트가 계속 났던 환자였고 혈압이 낮은 걸 알고 있지만 이 환자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도부타민 같은 아이노트롭스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또 어레스트가 발생하거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에프린 같은 약물들을 저희가 최대한 베조프레스를 써서 혈압을 유지를 시키려던 거였고요.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심장 보셨겠지만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그리고 벌써 2개, 3개 이상의 베이조프레스를 써도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앞에서 이미 벌써 등장하긴 했겠지만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 그러니까 기계 순환 보조라고 하는 기계 장비가 들어가서 이 순환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2010년대를 넘어서면부터 이 에크모라는 장비가 대중화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한 카디오 슈악 환자가 오면 속절없이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에크모 같은 장비,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베인에서부터 피를 빼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다시 강하게 넣어주면, 얘는 에크모란 장비는 LV와 RV, 바로 바이벤트리큘라 서포트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을 뿐더러 얘는 산소를 공급하고 CO2를 제거해주는, 곧 렁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안 좋을 뿐더러 렁까지 안 좋았던 환자들을 같이 하나의 장비로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크모 같은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의 이제 이 목적은 뭐냐면요. 당연히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전신의 서큘레이션을 유지를 시켜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면 그 사이에 심장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은 한번 나빠졌다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더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심장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를 갖고 되고 많은 경우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을 벌어주는 게 바로 이 에크모를 비롯한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심평원 에크모의 적용 기준을 보시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간에 뭐 약물이든 걸로 가지고 충분하게 혈력학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는 카디오닉 샥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에크모 인디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인디케이션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금기증이 중요한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요, 환자가 이미 너무나 환자가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지 단계에서 뭐 D2까지 진행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환자한테서는 넣지 말라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금기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크모가 요즘에 유명하게 쓰이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만약에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레스트 상태로 들어온 환자들이 예전 같으면 저희가 보통 30분 정도 이게 컨벤셔널 CPR을 하고 뭐 약물 지지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사망 선고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겠지만,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게 에크모는 심장과 폐 역할을 동시에 다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레스트 상황에서 일찍부터 에크모를 삽입해주게 되면 심장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서큘레이션을 유지가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서큘레이션 유지가 잘 되면 안 뛰던 심장이 돌아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적응증, 금기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레스트 상황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에크모를 삽입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에크모를 이미 삽입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레스트가 발생한 상황이 생기면 일찍부터 에크모가 삽입돼서 적어도 어레스트가 발생하고 나서 에크모가 온 돼서 도는 시점이 적어도 30분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원 박심정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걸 기대하려면 이미 들어올 때부터 이미 에크모 팀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에크모를 삽입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일 때 빨리 삽입을 해서 살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ECPR라는 건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찍,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삽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치료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치료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환자는 ECPR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혈압 약물로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에크모를 삽입을 했고요. 이 환자는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LAD에 굉장히 심각한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서 이제 혈력학적으로 안정을 시켜놨으니까 스텐트도 잘 삽입을 했고요. 굉장히 펄모널 이데마가 심하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에크모를 삽입한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상황이니까 제가 안심하고 충분히 물도 뺄 수 있고 혈력학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렁을 만들어서 에크모도 위닝하고 이 메카니컬 벤틸레이션도 위닝을 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1, 2주 가까이를 잘 버티고 나니까 나중에 퇴원할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도 안 뛰던 심장이 이렇게 멀쩡한 심장으로 돌아와서 잘 퇴원시켰고 지금 외래로 잘 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의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카디오닉 샥은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어려운 질병이긴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모다이나믹한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카디오닉 샥 상태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보상작용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디오닉 샥은 그 어떤 샥보다 모탈리티가 높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중환자실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안정화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료도 중요하고 당연히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이 환자를 적절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만 저희가 좋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좋은 진단을 내려야만 또 좋은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치료의 목적은 적절한 올간 퍼퓨전이 유지되는 것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BP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락테이트 레벨을 계속 팔로우업 해가면서 락테이트 레벨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때 치료를 쓸 수 있는 게 아이노트로스와 베이조프레스 같은 약물 그리고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 같은 이런 에크모 같은 장비들인데 만약에 이게 이니셜 트리트먼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거나 너무 악순환이 금방 진행된다면 초기에 그러니까 다 약물 치료 끝나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걸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에크모를 삽입하는 그런 전략을 잘 취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질병도 저희가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해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카디악 오프트를 보상하기 위해서 SVL까지 빨라지고 이제 이런 과정이 겪는다라는 내용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샥의 단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BC 단계에서 빨리 이 상태를 인지하고 치료가 들어가 줘야만 우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웃컴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